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3월이었죠.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 38년 만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중이었고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개헌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야당의 투표 거부로 개헌 정적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후 불씨가 사그라들던 개헌 이슈가요. 어제 70주년을 맞은 제헌절 기념식에서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면서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희상 신임 의장은 지난 13일 당선 인사를 통해서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치를 통한 개헌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연 개헌 카드를 건네받은 국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야의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와 2부에서는요. 여야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셔야 할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산 기동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5명이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두 6명이 탔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숨지고 지금 살아난 1명도 굉장히 의식불명 상태. 예, 중태라고 그러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상당히 동체결합 논란을 많이 빚었었던 바로 그 기종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용 기동헬기 수리온. 그거를 이제 해병대 상륙기동용으로 개조를 한 마린온 이제 기종이고요. 네네. 어제 오후 4시 46분쯤에 이게 정비를 좀 하고 시험 비행을 하던 그런 상태에서 지상 높이 한 10m 높이에서 추락을 바로 그렇게 해버린 높은 겁니다. 그 위치는 아니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월에 인수를 했거든요. 해병대도 드디어 헬기를 가졌다. 헬기를 갖게 됐다. 굉장히 좋아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이 수리온이 사고가 몇 차례 있었고 또 겨울에는 또 이 좀 주행이 좀 불가능해지는 그런 몇 가지 결함도 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다 보완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좀 했는데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네.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거 좀 비행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방사청장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던 바가 있거든요. 결국 이것도 만약에 이 방산비리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방산비리로 사안이 좀 커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장병들이 자꾸 사망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연결식은 19일 날 진행이 된다 그럽니다. 해병대장으로 일단 치를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 브리핑 끝나고요. 관련 소식은 그 민간 헬기 조종 기장 지내신 전문가를 좀 연결해서요. 조금 좀 진전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예,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품목인 그 북한 석탄이 어떤 어디를 이렇게 경유해서 결국엔 또 국내로 반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참 또 희한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업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그걸 방치한 정부가 잘못한 거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471호. 그것에 따르면 이 북한으로부터 석탄 이거 조달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북 제재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 그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에 이제 연례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적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일단
그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로 갑니다. 예. 자, 러시아에서 이걸 하역을 하고요. 그걸 다시 파나마 선적 또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옮겨 실어서 네네. 국내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인천과 포항에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에 각각 이제 포항으로 이제 인천 포항으로 들어온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곧바로 또 석탄이 또 하역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환적을 해서 들어온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이미 수입 신고 접수가 완료가 돼서 반입을 막지도 못했고. 네네. 또 이 선박들을 억류하거나 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두 선박이 지난 2월에도 다른 품목을 싣고 우리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정부는 그때도 검색만 하고 억류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된 영문이냐. 이제 이게 이제 좀 정부 쪽에 대해서 약간 좀 추궁하는 네네. 그런 그 이제 그 정서가 지금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인데요. 지금 뭐 정부 쪽에서는 수입업자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정부 책임은 없느냐. 예. 그런 게 약간 좀 또 다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고 뭐 그다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국정원은 뭐 했냐. 예. 그 선박들 다 충분히 이제 좀 주의가 요망되는 네네. 그런 선박들이었는데 그냥 방치한 거 아니냐. 네. 결국 묵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묵인한 거라면 이건 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예. 이게 뭐 단순한 석탄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의 문제, 연관되어 있는 유엔의 문제, 또 거기에 따른 대북 제재, 또 거기에 따른 각 기관들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병준 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임명되자마자 또 뭐 논란에 휩싸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접대 골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뭐 김영란법 위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경찰의 내사를 그동안 받아왔던 모양이고요. 그 사실이 이제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탄 겁니다. 네. 국민대 교수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달에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사장 초청으로 이 골프 접대 기념품 이런 걸 이제 받았다는 거고 내부 제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걸 내용을 접수를 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내사 중인 상황이고요. 네네. 사실관계 파악이 되면 이제 이 김영란법 위반 관련해서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회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위반한 거고 뭐 지금 함승희 전 사장 쪽에서는 그렇게 이 금액이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60만 원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그쪽 직원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진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요. 네네. 이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은 친박계 정치인입니다. 친박연대를 또 이 서청원 의원하고 같이 했었고 그 당시 서청원 의원이 이제 대표일 때 공천심의위원장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박 외곽조직 포럼 오늘과 내일 그 이사장을 이제 하기도 했고 김병준 그 위원장이 2016년 11월 달에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함 사장이 추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고요. 포럼 오늘과 내일에 이제 정책연구원장 신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 추천한 거로 돼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두 분이 가까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폭염 속에 그 어린이집 차량에서 방치된 아이가 또 사망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동두천시의 이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여아가 이제 등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쯤에 교사가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등원 초기에 이렇게 확인해 보고 곧바로 등원 안 하면 보통 교사들이 연락을 하거든요. 전화하고 그래죠. 얘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교사가 이거를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부모가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찾아 나섰고 결국 4시 50분쯤에 통학버스에서 이제 숨진 여아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7시간 동안 폭염 속에 그대로 방치가 되는.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 2016년 7월 달 그 광주에서도 4살 어린이가 이 통학버스에 8시간 정도 갇혀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이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유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운전기사가 그 뒤까지 한번 이렇게 확인만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요. 이번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요즘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또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동해서 가는데 왜 교사도 그렇고 운전기사도 그렇고 끝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부모에게 전화를 건 시점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명백히 이 지금 어린이집 쪽에 좀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른들의 그 부주의가 어린이의 아주 커다란 그 피해로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뉴스브리핑 꽁뉴스를 통해서 해병대 헬기 추락 관련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민간 헬기 기장 출신이시죠? 천세욱 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장님.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이 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어제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이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고가 왜 이런 행태? 네네. 그래서 그건 아직 참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비행이라는 게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라. 네네. 여러 가지 너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뉴스로 봐서는 그 처음에는 뭐 비행이 어떤 형태인지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시험 비행하다 그랬다고 그러네요. 이게 보면요. 비행 도중 그 헬기의 메인 로터, 그러니까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간 뒤에 곧바로 추락했다. 뭐 높지 않아요. 한 10m 상공에서 이렇게 추락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날개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것이 뭐 예를 들자면은 그 기체의 결함이냐, 뭐 저기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원인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지만 대체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크게는 이제 그 사고 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기체 결함. 네네. 그다음에 인적 요인. 네. 또 뭐 기상.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는 그렇게 구분하죠. 이게 마린온이라는 이 헬기가 수리온 그 헬기를 개조해서 만든 헬기라고 그러잖아요. 수리온을 아마 그 소속에 맞게끔 부대에 맞게끔 네네. 아마 개조를 해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병대 그러니까 그 상륙 기동 헬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헬기일 텐데 이거를 거기에 환경에 맞게 개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월에 2대를 인수했는데 그 중에 이제 2대 중에 한 대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것들을 이게 운행하기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뭐 개조를 하는 과정은 그 설계한 사람하고 작업한 사람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서 아마 국토부에 개조 그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냥 국토부에서 다 점검을 해가지고 아마 인가를 했을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조립했다고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행기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 검증이 덜 돼 있잖아요. 이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검증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카이 항공우주산업 그쪽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개발 착수를 해서 지난 그 2016년에 그 완료를 했다. 뭐 이런 건 이미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헬기 사고가 이렇게 계속 그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 배경이 어떤 곳이라고 보시나요? 배경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계의 그 오랜 검증이 된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그 사고는 사람이 보통 내는 거잖아요. 그 비행기 원리와 그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거는 사고 조사위에서 나오겠지만 뭐 사고를 날 때마다 이런 말 하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뭐 항상 그 규정하고 비행 원리를 잘 적응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조종자로서 조종사 그 경험을 한 바탕으로요. 뭐 비행을 하기 직전이라든가 또 뭐 이륙 시점이라든가 이럴 때 뭐 이상 징후 같은 거는 그 느끼시게 되지 않나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게 나타나면 뭐 이륙을 안 했겠죠. 조종 때문에. 그랬겠죠. 예. 네, 기상에서 충분히 시동 전에 점검을 하고 시동을 걸었어도 점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안에 기계적으로. 네. 경고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점검하는데 뭐 이륙할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륙했을 거고요. 예. 조금 전에 그 공중에서 브레이드가 떨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현재로서는 화재 났다는 것만 텔레비에 나왔거든요. 예.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꽁무니 날개라든지 메인 날개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뭐 그건 분명히 기체 결함으로 보면 되는데. 네네. 현재로는 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기장님, 네. 저희가 말이죠. 좀 그 조사 결과가 좀 나온 말이에요. 예. 관련된 내용을 좀 한 뼘 좀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천세욱 헬기 기장이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죠.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결해서요.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이슈 관련해서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죠. 강병원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뭐 여러 가지 이른 아침부터 회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된 뭐 정리된 뭐 입장이라고 할까요? 총평 뭐 이런 걸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서 좀 많이 시끄럽고 경제 주체들 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국회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국회라는 곳은 수많은 어떤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 상충을 조정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 이런 좀 국회 역할은 좀 있고 을들 간에 네네. 혹은 을과 병의 전쟁을 부추기는 거에 좀 골몰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원인은 70년 가까이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에게만 모든 것들을 몰아줌으로써 부의 쏠림이 극심해졌습니다. 네네. 결국 그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저임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졌고요. 모든 가족이 장시간 일하고도 대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심각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아마 뭐 아시겠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했던 지점 아니겠습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경제 민주화하겠다라고 이런 소득의 양극화 해결하겠다라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모든 당의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 당정 협의 결과를 보면요. 근로 장려 세제 확대한다거나 사회 진출 청년 지원금을 좀 확대한다거나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조속히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정작 최저임금 이슈 관련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썩 그렇게 시원스러운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아마 좀 정부 대책들이 아마 오늘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어제 당정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에게 필요한 보완 대책들이 무엇인지 저는 총괄적으로 좀 준비가 돼서 각 부처별로 준비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EITC 같은 경우는 이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근로 가구주들에게 대한 대책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할 때는요. 부대 의견으로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부대 의견을요? 네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가구가 모두 166만 가구로 1조 2천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게 뭐 4조 뭐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작년 기준으로는 166만 가구에 1조 2천억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네네. 이거를 좀 더 제도를 변경을 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는 그 30인 이상인 단독 가구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네. 이 조건을 폐지해서요. 지급 대상을 30인 미만 청년 단독 가구도 받을 수 있게끔. 예, 예. 그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해서요. 지급액도 한 2배 정도로. 예. 그리고 대상도 2배 정도로 확대해서 총 지급액을 4조 원까지 예. 확대하고 지원 가구를 300만 원으로 네네. 가구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자영업자들의 상당 부분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요. 네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저희 당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은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임대료입니다. 네네. 이 임대료 부분에다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저는 줄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것 뭐 최저임금을 되돌리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주장보다는 네네. 이런 보완 대책 만드는데 입법으로 정말 힘을 합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작 어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불은 최저임금에서 났는데 물은 갑질 근절 같은 다른 곳에 뿌리고 있다 민주당이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가 임대료라든가 또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최저임금 이슈와 뭐가 좀 다른 맥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맥락이라고 보시나요? 결국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연결돼 있죠. 예. 그렇다면은 연결돼 있는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는 네네. 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방치할 경우에는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민주주의의 문제, 개인의 인간성의 파괴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자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네. 그분들도 같이 최저임금 올리자로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 대내외의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최저임금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정말 함께 보완 대책 만드는데 나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추경호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취약계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네네. 최저임금도 일정 부분 인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네네. 근데 속도가 적정한지 현실에 맞게 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럼 이 속도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한다라면은 보완 대책도 함께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참해줘야 됩니다. 예.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양극화 문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보면은 시급이 내년도에 1시간에 8,35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이 저임금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1시간 일해야 냉면 한 그릇 먹는 것입니다. 네네. 만약에 4인 가족이 하루 3끼를 먹는다면은 총 12그릇이 필요한데요. 예. 8시간 일해가지고 그 가족이 하루 밥값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네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과연 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적절한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예. 그렇다면 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뭐 예를 들자면 편의점 업주 뭐 이런 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대규모 시위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불복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꼭 정확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저께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네네. 일본은 인구가 1억 5천 명입니다. 예.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2.5배, 1억 3천 정도가 되죠. 네네. 땅 넓이가 한국의 한 3.8배인데, 예. 일본의 2018년도 현재 편의점 수가 5만 5천 개입니다. 예. 우리나라 편의점 수는 4만 개입니다. 예. 인구가 2.5배고 땅 넓이도 3.8배인데 편의점 수는 15,000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네. 그거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여의도만 하더라도 이 66개의 편의점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 그 편의점들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 8천만 원 한 달에 매출을 올리면은요. 네네. 제품 구입 비용이 5,700만 원. 예. 한 2,3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 중에 임대료 그리고 가맹 수수료가 거의 한 9%. 예, 예.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가맹점,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들을 많이 만들수록 매출은 증가합니다. 예, 하지만 그 가맹점주들은 치열한 공정 속에서 본인의 정말 한 달 월급도 제대로 2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네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최저임금 인상만의 부작용을 부추기는 것은 부각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지 않죠. 뭐 관련된 이슈는요. 직접 요즘에 하도 을들끼리의 다툼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을 좀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쪽 분들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들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연결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어제 재헌절 경축 기념식 석상에서 국회의장께서 개헌 이슈를 꺼내셨는데 말이죠. 문희상 의장의 개헌,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제 저도 재헌절 경축식에 참여를 했고, 예. 문희상 의장님의 재헌절 경축사를 잘 경청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원구성 협상 중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개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이 개헌 주장이 야당이 하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예. 야당이 개헌 주장을 했던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보면 다 기억나시죠? 예. 지방선거 때 다 같이 개헌하자라고. 예, 원래는 또 반대를 했다, 다시 또 찬성을 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시적절하게 이 지방선거와 함께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네. 지금에 와서 개헌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최고 어른으로서 당연히 개헌 문제의 당위성을 더 언급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정국에서 보면은 이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네네. 이 개헌의 문제는 하나의 이 경제 민생 입법들을 제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여야 간의 권력 구조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필요한 정쟁으로 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다 뒤로 미뤄버려서 네네. 국회가 또 한 번 정쟁의 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 이후에 아마 좀 이렇게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 영수회담 제안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야당이 개헌 협상 테이블 마련하자 하면은 민주당은 그 테이블에 앉으실 계획이신지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이제 오늘 손잡고 네네. 미국을 방문하십니다. 아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례 없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의회에 가서 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에 맞게끔 네네. 적극적으로 좀 한반도 평화를 좀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예. 미국의 좀 강한 통상 압력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충분히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예. 저는 아마 5분의 원내 대표들께서 네네. 미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시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표분들이 나라 밖에서 손잡고 웃으시면서 사진 찍지 마시고요. 나라 안에서 좀 테이블에서 사진 찍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개헌 이슈 관련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침.
네, 어제 그 70주년 맞은 재연절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개헌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야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특히 그 야당 가운데 정의당의 그 이정미 대표 직접 연결을 해서요.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뒤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어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입장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대표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개헌 풀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시는지요? 충족이 조건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어제가 헌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7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저희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의장님께 국회 주도의 개헌 프로세스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축식에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매우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30년 지났다고 그 시간 때문에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양보하고 야당은 또 협력하면서 이 원칙에 의해서 국민 눈높이 그리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헌을 추진한다면 개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경축식 행사 앞에 여야 대표들끼리 이제 환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개헌을 추진을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민주당의 강병원 그 대변인께서는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은 전제를 하면서도요. 그러나 발등의 불씨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갖고 자칫 개헌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모든 현안들이 빨려 들어갈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하더라고요. 실제로 뚜렷한 반응을 아직 민주당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사실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을 했던 것이고 또 당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이 개헌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회가 이제 이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집권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산적해 있는 많은 인생 현안들을 제대로 또 챙겨가야 하지만 개헌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1년 내내 얘기해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의 어떤 시대적인 요구를 어느 누구도 회피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집권 여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기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이야기 사실 먼저 꺼냈던 게 한국당이지 않았습니까? 네. 개헌 연대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이 대표께서는 개헌 연대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석상에서의 발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 개헌 연대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입법개혁연대라고 하는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그 탄핵연대를 주도했던 정당들이 이제는 민생입법연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에 맞불을 놓는 형식으로 개헌연대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개헌 논의를 중단시켰던 가장 큰 책임이 또 자유한국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그 대결의 어떤 프레임으로 개헌연대를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개헌연대냐 입법개혁연대냐 이런 그 대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밀린 숙제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5당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개헌 국면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가동됐습니다만 사실 그 여야가 특별한 그 합의안조차 만들지 못했잖아요. 이게 지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당 야당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뭐 이런 이유다라는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후반기는 달라질까요?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을까요? 사실 권력구조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네네. 이 양단의 세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 안에서 전면적인 내각제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를 최대로 존중하면서 헌법상의 이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보완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3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타협안을 모색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 본권형 대통령제라든가 4년 연임제라든가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정의당의 입장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 주세요. 현재의 대통령 제도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회와 그 청와대 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의 어떤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수 추천일 수도 있고 복수 추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추천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국회가 추천함으로 인해서 내각에 대한 국회의 책임도 협치도 강화할 수 있고 결국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함으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제의 근간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안을 저희들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를 국회에서 직접 선출을 하는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의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것으로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선거구제 개편 뭐 내년 2년 가까이 이제 다가온 총선 이런 거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로서는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같은 그 권력구조의 개편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헌법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헌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왜 선거구제가 꼭 개편돼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긴 했지만 전체 지지율의 50%를 얻고 시도의회의 90%의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도의회의 독점적인 형태를 낳게 됐는데요. 이 독점 그 의회를 구성하자마자 뭐 여러 가지 파행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뭐 소송전이 벌어진다든가 의회 보이콧가 일어난다든가 면제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구태가 다시 이제 복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이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후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잇는 집권 여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주권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언급해 주신 이러한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한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원구성 과정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이 일을 해결하자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사실 그 선거제도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들이 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단을 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특위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특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헌은
5당의 결단입니다. 예. 그리고 개헌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논의를 해서 여러 안들이 나와 있고 또 대통령 개헌안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단이 모여서 책임 있게 이것을 결단하는 이런 네네.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연결한 김에요.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워낙 지금 거세서요. 지금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한국당 바른미래당도 보면 방향에 대해서는 큰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너무 내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저는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지난 60년 동안 항상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할 때마다 네네. 몇 가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다는 식으로 제기해왔던 정말 이렇게 흘러간 옛 노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최저임금 이제 오른 지 반년이 됐는데 자영업자 지불 능력이 그 반년 사이에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네네. 사실 자영업자 지불 능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를 해왔던 것인데 예. 그 핵심은 임대업자나 유통대기업, 가맹본부 등이 자영업자를 약탈하는 수준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정부가 방조하고 아무 질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뭐 궁중족발 사건처럼 300만 원씩 내던 임대료를 하루아침에 1,200만 원으로 올려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것은 이런 그 대기업의 약탈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갑질 행위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소상공인들이 그 최저임금 불복 투쟁 나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담겠어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16일 그 동맹유업을 철회하면서 4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그다음에 매출 30% 수준인 가맹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거. 그리고 250m 이내에는 휴가 출정 금지,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대기업 갑질을 바로잡는 것이 더 핵심이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대표님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리고 지역 그 중소상공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지역 대규모 점포 설치 제한 이런 민생 입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네, 8시 6구 3부에서 뵙겠습니다.